한국은 거절합니다. 유일하게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이에 미국이 한국에 속았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주한미군에 대한 청구서를 역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에단 마클이라고 해요. 워싱턴에서 15년째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펜타곤 브리핑룸만큼 지루한 곳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정례 브리핑은 대부분 뻔한 내용의 반복이었으니까요. 예산이 어떻고 훈련이 어떻고 하는 식의 뉴스 가치도 없는 발표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2024년 10월 17일은 정말 달랐어요.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가 단상에 올라서더니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거든요. 보통 때는 무표정하게 원고만 읽던 그가 이날만큼은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주둔비로 연간 13조 원을 요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저는 펜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3조 원이라니요. 제가 들은 숫자가 맞나 싶어서 옆에 앉은 CNN 기자 마이클에게 조용히 물었더니 그 역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더군요. 아니 이게 진짜 숫자야라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뒤에 앉은 AP통신 기자는 아예 헛웃음을 지었고 로이터 기자는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브리핑룸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큰일이 터진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예산 협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갈 때 저는 협상 실무진으로 소개받은 로버트 켈러라는 사람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185cm 정도의 마른 체형 남자였는데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정말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씩 웃으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결국 굴복하게 돼 있어요. 미스터 마크.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정에서 뭔가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물었는데 켈러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이 코앞에 있는데 미군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그는 유유히 걸어 나갔는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한국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꺼내 13조라는 숫자를 이리저리 계산해봤어요. 원달러 환율 1350원으로 계산하면 약 96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는 기존 한국 측 분담금 12억 달러에 무려 8배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한국이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로버트 켈러의 그 오만하고 확신에 찬 미소가 자꾸 떠올랐고 뭔가 이 협상이 켈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한국 쪽 반응이었어요. 보통이라면 격렬한 반발이나 항해 성명이 나와야 할 텐데 한국 정부는 묘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신문들도 그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예상외 침착함이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조용한 대응이라고 보도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20일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침묵이 계속 화제였는데 현지 상황을 직접 취재해보라는 편집장의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입국장에서 만난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보통 이런 외교 갈등 상황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할 텐데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조선일보 기자 김민수 씨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는 이번 협상이 흥미로울 거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유로우냐고 물었더니
곧 알게 될 거라고만 대답하더군요.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기지 정문을 통과하면서 저는 경비병들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루틴한 검색이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더 엄격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죠. 신분증을 확인하는 헌병의 손동작이 평소보다 더뎠고 차량 검색도 꼼꼼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일반적인 협상 국면과는 다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브리핑룸에 나타난 건 정확히 11시 30분이었어요.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평소보다 더 진중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보통 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그가 첫 마디를 꺼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주둔비 문제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말 자체는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특히 능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말하는 능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회견이 끝난 직후 저는 주변 미군 병사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브리핑룸 뒤편에 서 있던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있던 병장 하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를 보니 존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사령관의 발언을 듣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제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자 그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뒤쪽 지휘 차량 옆에 서 있던 중위는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워싱턴의 낙관적 전망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견장을 나오면서 저는 몇 명의 병사들과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눠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건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특히 장비 점검을 하고 있던 상병 하나는 제가 다가가자 급하게 자리를 피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미군 병사들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꺼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걸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기지 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우연히 두 명의 병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한 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13조든 뭐든 상관없어.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이 기지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 2시쯤 기지 외곽 지역을 둘러보다가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같으면 활발하게 진행됐을 훈련들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훈련장 곳곳에는 장비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지만 정작 그걸 운용할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표정이 말한다. 뭔가 심각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험프리스 기지 내 식당에서 저는 우연한 기회를 얻었어요. 평소 같으면 기자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병사 전용 구역이었는데 공보관이 실수로 잘못된 방향을 안내한 덕분이었죠. 오후 7시쯤 저녁 식사 시간대였는데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병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봤던 존슨 병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드리게스라는 이름표를 단 하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 테이블 근처로 다가가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마침 그들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눴는데 로드리게스 하사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기자시죠? 오늘 브리핑에서 봤는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사령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존슨 병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령관님 말씀은 맞아요.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절반 이상이
한국군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로드리게스 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기지에서 운용하는 첨단 장비들 대부분이 한국 측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장비 심지어 일부 무기 체계까지도요. 우리는 그냥 운용만 하는 거죠. 존슨 병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것도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지원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 없으면 우린 반쯤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던 거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두 병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로드리게스 하사가 말하길 특히 북한 감시 임무의 경우 한국이 개발한 인공위성 정보와 지상, 레이더 네트워크 없이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자산만으로는 한반도 특성상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존슨 병장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오히려 한국군 쪽이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전 능력이나 전자전 장비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우수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워싱턴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도움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순간 로버트 켈러의 오만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던 그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조심스럽게 주둔비 13조 원 요구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두 병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존슨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이 이미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더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드리게스 하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화나서 지원을 끊는다면 우리가 더 곤란해질 거예요. 새로운 장비 들여오고 기술자 교육시키는 데만 몇 년은 걸릴 테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사실 요즘 한국 기술자들 표정이 좀 이상해요. 평소보다 차갑다고 해야 하나 뭔가 화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때 갑자기 식당 입구로 장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두 병사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조차 현재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협력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협상이 켈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23일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어요. 사실 협상 자체는 비공개였지만 양측 대표단이 호텔에 도착하는 모습과 협상 전후 브리핑은 취재가 허용됐거든요. 오전 9시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기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번 협상 결과가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미국 측 대표단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선 건 역시 로버트 켈러였어요. 워싱턴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표정만은 한층 더 굳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파견된 실무진 5명이 따라왔어요. 켈러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잠깐 보여준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조바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15분 뒤
한국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외교부 차관보 김정호 씨였는데 50대 초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측과는 정반대로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기자들이 협상 전망에 대해 묻자 김 차관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투에서 뭔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수를 준비해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협상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물론 저희 기자들은 협상장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호텔 직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협상장 근처에서 서빙을 담당한 직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미국 측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 측은 매우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쯤 양측 대표단이 잠시 협상장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켈러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훨씬 더 굳어진 얼굴이었고 동행한 실무진들과 뭔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국방부에서 온 대령 한 명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김 차관보는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동료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뭔가 협상장 안에서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 2시에 협상이 재개됐는데 이번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협상장으로 들어가기 전 켈러가 김 차관보에게 뭔가 말을 꺼는 모습을 봤는데 김 차관보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켈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드디어 첫 번째 협상이 끝났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켈러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고 그의 뒤를 따르던 실무진들도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국무부에서 온 참사관 한 명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뭔가 급하게 보고하는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한국 측은 더욱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김 차관보는 기자들 앞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양측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전혀 걱정스러운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켈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미국 측이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우연히 미국 측 실무진 중 한 명과 마주쳤는데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번 협상의 판도가 미국 측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인 10월 24일 오전 6시 저는 갑작스런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험프리스 기지에서 근무하는 공보관 마이클 톰슨 대위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기지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으니 즉시 와달라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직접 와서 보라고만 하더군요. 평택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저는 온갖 추측을 해봤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도발이라도 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지 곳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뭔가를 철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 드디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미군에 제공하던 첨단 장비들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대 3기,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 5세트, 그리고 무인 정찰 드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체였어요. 톰슨 대위의 설명을 들으니 이 장비들이 험프리스 기지 작전 능력의 핵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레이더 시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던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가
완전히 정지해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 한국 기술자 4명이 전자장비들을 분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어요. 레이더 시설 근처에 있던 미군 기술병 스미스 상사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이 레이더 없으면 우리는 북한 쪽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미국 자체 장비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면서 매뉴얼도 다 가져갔어요. 우리 혼자서는 이 장비 유지 보수도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3발이 발사대에서 분리되어 별도 차량에 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미사일들은 중국의 사드 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라고 들었는데 그게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였어요. 발사대 담당 윌리엄스 중위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발사대 운용법을 아는 미군은 거의 없어요. 모든 기술 지원을 한국 측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중국군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드론 관제센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야 하는데 그날은 모든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정찰 드론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단된 거였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인 데이비스 소령은 거의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이 드론들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장님이에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추적도 불가능하고 중국군 동향 파악도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 드론 네트워크는 미국 본토의 정보기관들도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수집한 정보가 펜타곤과 CIA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게 끊긴 거죠. 오전 11시쯤 기지 전체에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훈련장에는 병사들이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존슨 병장은 탄식하며 말했어요. 이 장비 없으면 우린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우연히 한국 기술자 팀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태훈이라는 분이었는데 40대 후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그에게 왜 갑자기 장비를 철수하는지 물어봤더니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더군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미국이 돈만 요구하고 우리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장비들 대부분이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거예요. 미국이 제공한 건 기본 플랫폼뿐이고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가 만든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운용할 겁니다. 오후 2시쯤 마지막 한국 기술자 팀이 기지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간 트럭에는 각종 전자장비와 기술 문서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기지 정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 병사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내 상황실에서는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워싱턴의 펜타곤과 직접 연결된 회의였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목소리에서는 완전한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작전 능력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대응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국에게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저는 험프리스 기지 내에서 가장 기밀성이 높다는 다영역 특수부대 훈련장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어요. MDTF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육해 공군과 사이버, 우주 영역을 통합한 미래형 전투 개념을 실험하는 곳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기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지만 전날 장비 철수 사태로 인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었어요. 오전 9시에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각종 시뮬레이션과 실전 훈련이 진행됐을 텐데 그날은 모든 게 멈춰 있었어요. 거대한 훈련장 한복판에는 텅 빈 컨트롤 타워만 서 있었고 주변의 각종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들은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만난 MDTF 지휘관 제임스 워커 대령은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베테랑 장교였는데 그동안 본 그 어떤 군인보다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씁쓸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건 수영장에 물 빼놓고 수영하라는 거나 같아요. 모든 핵심 시스템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의 안내를 받아 훈련장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상황은 제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했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통합지휘센터였습니다. 평소에는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 전장 상황이 표시되고 각 영역별 지휘관들이 분주하게 작전을 조율했을 텐데 그날은 모든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센터 한가운데 앉아있던 정보 분석관 캐롤라인 리 소령은 멍하니 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표시되던 모든 정보가 한국의 위성과 지상 센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북한군 이동 상황, 중국군 동향, 심지어 러시아 극동 지역 정보까지도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예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사이버전 훈련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이버전 전문가 데이빗 천대위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철수하면서 기지 전체의 사이버 보안이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만약 적국에서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일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드론 스쿼드론 경납고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십 대의 첨단 무인기들이 정렬되어 있고 조종사들이 바쁘게 임무를 수행했을 텐데 그날은 모든 드론이 지상에 묶여 있었어요. 스쿼드론 리더인 마크 로드리게스 소령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이 제공하던 GPS 대체 항법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끊어지면서 드론들이 제대로 비행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드론들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한국제예요. 특히 적의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적들이 간단한 재밍만 걸어도 우리 드론은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훈련 중지 명령을 받고 쉬고 있는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며 장비 창고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통신병 출신인 존 마틴 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사실 독립적인 작전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오후 2시쯤 워커 대령과 함께 훈련장 전체를 둘러보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말했어요. 기자님, 이 상황을 워싱턴에 정확히 보도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현실을 말이에요. 13존이 뭐니 하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쯤 훈련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추적에 나섰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레이더도 없고 드론도 띄울 수 없고 실시간 정보도 없었거든요. 워커 대령은 거의 절규하듯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력해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 지원 없는 우리의 민낯이에요. 그날 저녁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단순한 협상 압박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미국의 실제 의존도였고 그 의존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이라면 동맹국의 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며칠 후 새벽 저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전화로 잠에서 깼어요. 한국 해군 관계자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출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즉시 인천항으로 향했는데 가는 동안 계속 휴대폰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052D급 구축함 2척과 055급 대형 구축함 1척으로 모두 최신의 함정들이었어요. 특히 055급은 중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함정이라 그 의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전 7시에 인천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해군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과 차세대 호위함 3척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속함에 놀랐습니다. 특히 세종대왕함의 레이더가 이미 가동되어 중국 함정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작전참모 김대현 준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NLL을 직접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기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055급 함정이 고출력 레이더로 우리 연안을 지속적으로 스캔하고 있어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미군의 대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한미군이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섰을 텐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험프리스 기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미군은 중국 함정들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던 실시간 해상 감시 데이터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체 정찰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오전 10시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중국 함정들이 한국 어선 3척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협 행위였고 한국 해군으로서는 즉각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김 준장은 즉시 이지스함의 출동 명령을 내렸고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종대왕함이 중국 함정들과 우리 어선 사이에 위치하면서 완벽한 차단 작전을 펼쳤거든요. 동시에 차세대 호위함들이 중국 함정 측면으로 기동하면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해군의 전자전 능력이었어요. 중국 함정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 함정에서 발사한 전자전 미사일이 중국 함정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중국 함정이 급히 레이더 출력을 줄이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반면 미군의 대응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대잠 초계기 일대가 출동했는데 그마저도 중국 함정들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어요. 험프리스 기지의 상황실에서는 한국 해군에게 실시간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정중히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후 1시쯤 상황이 절정에 달했어요. 중국 함정들이 우리 어선에 더욱 접근하면서 경고 방송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때 한국 해군의 대응이 압권이었어요. 세종대왕함에서 함대공 미사일 발사관을 개방하는 동시에 주포를 중국 함정 방향으로 선회시켰거든요. 동시에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강력한 경고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즉시 해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중국 함정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특히 중국 함정이 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후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 해군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중국 함정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8시간 동안 계속된 대치 상황이 한국 해군의 압승으로 끝난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이 단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처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도 중국의 최신의 함정들을 완전히 제압한 거죠. 반면 미군은 끝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끝난 후에야 겨우 7함대 소속 구축함 한 척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중국 함정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김 준장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늘 상황으로 중국도 우리 해군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군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됐고요. 저는 그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한 발도 못 쏨. 이번 사태는 한국의 독자적 방어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결정적 계기였어요. 동시에 미군의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펜타곤 고위층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는데 회의 내용은 물론 비공개였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도 있었어요. 10월 27일 오전 8시 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차 협상을 취재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버트 켈러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다급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워싱턴이라는 단어와 긴급하다는 표현이 계속 들렸어요. 오전 9시 30분쯤 켈러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예, 각하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켈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행한 실무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상당히 급박했어요. 지금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해서 협상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더군요. 오전 10시 켈러가 직접 한국 측 김정호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저는 그 통화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는데 켈러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차관보님, 상황이 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협상을 좀 더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차관보의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어요. 저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화가 끊어진 후 켈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국방부로 연결한 것 같았는데 그의 첫 마디가 상당히 절박했습니다. 한국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어제 서해 사태를 보셨죠? 우리가 완전히 무력했어요. 통화하는 동안 켈러의 표정은 계속 어두워졌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1시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켈러에게 더욱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중국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어제 서해에서 미군이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을 보고 중국이 미군의 실제 능력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켈러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완전히 기가 죽어 보였어요. 협상장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동행한 실무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상에서 쓸 카드가 거의 없어졌다.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드러나고 있어.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켈러의 곤란함은 계속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밀어붙였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한국 측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13조 원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기도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켈러는 또다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CIA에서 온 전화였는데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던 북한 내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보고였어요. 특히 북한의 핵시설 동향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켈러에게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직접 내린 지시였는데 협상 전략을 전면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대신 한국의 장비 지원 재개를 최우선으로 요청하라는 거였어요. 켈러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거의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협상이 재개됐을 때 켈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김 차관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상황을 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3조 원 요구는 일단 보류하고 대신 기존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김 차관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국 측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을 이제 와서 보류한다는 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후 4시쯤 켈러는 마지막으로 백악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완전한 패배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 서해 사태로 그들의 독자적 능력이 입증됐고 우리의 의존도만 더 드러났어요.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 측 실무진 한 명은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체면을 살리면서 이 상황을 수습할지가 문제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0월 28일.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날은 한미 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실무 협상이었는데 분위기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9시에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 켈러의 모습에서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고 동행한 미국 실무진들도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거든요. 반대로 한국 측 김정호 차관보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한국 측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김 차관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켈러 씨,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통해 양국 관계의 실상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켈러는 그 말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차관보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어제 서해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군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요. 김 차관보는 계속해서 더욱 핵심적인 내용을 꺼냈어요. 반면 미군은 우리 장비와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험프리스 기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전력의 70% 이상이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켈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순히 장비나 기술로만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김 차관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건 좀 더 공정한 비용 분담이에요. 미국이 우리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순간 협상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켈러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잘못 들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는 건가요? 김 차관보는 침착하게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 기술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차세대 레이더, AI 기반 방어 체계, 사이버전 장비까지 모두 우리가 개발하고 제공한 거예요. 켈러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하며 반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들도 원래는 미국의 기본 플랫폼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김 차관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이미 10년 전에 기술료로 정산됐습니다. 현재 운용되는 모든 핵심 기술은 순수 한국 독자 개발이에요. 특허권도 모두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 차관보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 미군이 한국 기술을 사용하는 데 따른 연간 비용은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물론 동맹국 할인을 적용해서 절반인 4조 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네요. 켈러는 거의 기절할 뻔한 표정이었어요. 4조 원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요구한 13조 원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인데요. 김 차관보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를 고려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에요. 민간 시장에서 이런 기술을 구매한다면 최소 20조 원은 필요할 겁니다. 켈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급하게 워싱턴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잠시 협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관보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어요. 내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니 오늘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켈러는 거의 패닉 상태로 워싱턴과 통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4조 원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입니다. 오후 2시에 협상이 재개됐을 때 켈러는 마지막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력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차관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술 없이는 그런 억제력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어제 서해 사태가 그걸 증명했고요. 오후 4시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김 차관보가 최종 제안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우리의 최종 제안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 사용에 대한 연간 4조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
기지 운영비를 분담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상호 호혜 관계 아닐까요? 켈러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3조 원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4조 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협상이 끝난 후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미 관계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거였어요.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진행됐는데 저는 취재진 중 한 명으로 현장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반면 한국 대통령은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미국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이 나누는 악수 장면에서도 그 차이가 느껴졌어요. 한국 대통령의 악수는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미국 대통령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훨씬 오래 진행됐어요. 원래 1시간 30분 예정이었는데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됐거든요. 회담장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양국 수행원들의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대조를 보였어요. 한국 측 수행원들은 비교적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미국 측은 계속 초조해하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회담이 계속되자 미국 측 수행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자주 귓속말을 나누며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회담장에서 나온 두 정상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미국 대통령은 뭔가 곤란한 표정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오후 3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발표 순서였어요.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하는 게 관례인데 그날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나섰거든요. 한국 대통령의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상호 존중과 공정한 분담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고 한국은 기존 방식대로 기지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 사용료로 연간 4조 원을 지불하고 한국은 기지 운영비로 연간 1조 2천억 원을 분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순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2조 8천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13조 원을 요구하러 왔던 미국이 오히려 2조 8천억 원을 지불하게 된 거였거든요. 완전한 역전이었죠. 미국 대통령의 발언 차례가 왔을 때 그의 어색함이 더욱 드러났어요.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며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술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이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는 차원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기자회견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이번 합의로 동북아 안보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시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이 정말 당당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 서해 사태가 그것을 증명했죠. 중국이든 누구든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반면 미국 대통령은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지만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드디어 합의문 서명식이 거행됐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합의문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미기술협력 및 공정분담 협정.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 첨단 기술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서명하는 순간 미국 대통령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반면 한국 대통령은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한미 관계 7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서명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개별 인터뷰에서 한국 측 김정호 차관보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제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는 긴급 의회 브리핑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13조 원을 받아오겠다던 협상이 오히려 2조 8천억 원을 지불하는 결과로 끝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10월 30일 오전 저는 다시 험프리스 기지를 찾았어요.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방문이었는데 기지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기지 정문을 통과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의 표정이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전에는 침울하고 불안해 보였는데 그날은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오전 9시쯤 기지 내부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칠 전 철수했던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에 새로운 표식이 붙어 있었거든요. 한국기술지원팀이라는 명칭 대신 한국기술공급업체라는 패치가 달려 있었어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레이더 시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완전히 멈춰있던 거대한 안테나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더 컨트롤룸 입구에는 전에 없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여 장비 무단 조작 금지, 기술 지원 요청 시 한국팀 연락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레이더 담당 스미스 상사와 다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다행히 장비가 다시 돌아가서 좋긴 한데 뭔가 어색해요. 이제 우리가 이 장비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된 기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새로 생긴 절차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이제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술자에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모든 사용 내역이 기록되어 월말에 사용료 청구서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미사일 발사대 구역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다시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발사대 옆에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임대 장비, 한국 방산업체 소유, 사용료 청구 대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발사대 담당 윌리엄스 중위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사일 자체는 우리가 운용하지만 발사대와 유도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한국 소유예요.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기술 지원도 유료로 받아야 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가장 변화가 극적이었던 곳은 드론 관제센터였습니다. 다시 켜진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 모니터 위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 데이비스 소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정보는 다시 들어오고 있어서 작전 수행에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받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요. 마치 유료 케이블 TV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점심시간에 기지 식당에서 만난 존슨 병장과 로드리게스 하사는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존슨 병장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더 정직한 관계 같아요. 그동안 한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술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반면 로드리게스 하사는 좀 더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장비가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뭔가 우리가 을이 된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된 것 같아요. 오후 2시쯤 새로 부임한 한국기술팀 총괄 매니저 박상훈 씨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그는 변화된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 지원자가 아니라 기술 공급업체입니다. 미군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무료 지원이다 보니 때로는 미군 측에서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돈을 지불하니까 더 신중하게 사용하고 우리도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오후 4시쯤 기지 내 회계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가장 현실적인 변화를 목격했어요. 회계 담당 캐서린 존스 대위는
새로운 예산 항목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월 예산에 한국 기술 사용료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레이더 시스템 임대료, 미사일 발사대 사용료, 드론 네트워크 접속료, 사이버 보안 서비스료 등등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가요. 그녀가 보여준 청구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 장비와 서비스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었고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마치 기업체의 IT 서비스 계약서 같았어요. 그날 저녁 브런슨 사령관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건전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선의에만 의존해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상호 계약 관계니까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거예요.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겉보기에는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일들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극적인 반전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3조 원을 요구하러 온 미국이 오히려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본 것들을 미국 독자들이 믿어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하고 취재한 내용들이었기에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최종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술 의존도 심각 13조 요구가 2조 8천억 지출로 역전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부터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연속으로 브리핑이 열렸는데 모두 해명과 진화의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로버트 켈러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국무부에서는 그가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에서도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협상 실패를 비판했고 특히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보당국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공화당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13조를 받으러 갔다가 3조를 지불하게 됐다는 건 완전한 외교 참사다. 도대체 누가 한국을 이렇게 과소평가했는가?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포스트 사옥 앞에서 신문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13조를 요구하던 미국은 이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한다. 전쟁터의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이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역량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야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